나는 켄터키 볼링그린 외곽의 롤링힐스 컨트리클럽 유리 입구 앞에 서서 엄마를 바라봤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다. 7시간이었다. 포트캠벨에서 7시간을 내리달려 여기까지 왔다. 공사 구간, 주유소 커피, 켄터키 여름 더위 속을 7시간. 이미 인원이 부족한 부대에서 2주 동안 휴가 승인을 받아내느라 싸운 끝에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 엄마가 나와 동생 결혼식 사이에 서 있었다. 나는 한번 웃었다. 웃긴 게 있어서가 아니었다. 내가 따라잡지 못해서였다. 뭐라고? 엄마는 팔짱을 끼었다. 작은 동작이었지만 나는 즉시 알아봤다. 내 평생 동안 엄마가 이미 마음을 정했을 때마다 취하던 자세였다. 에밀리가 소규모 가족 행사를 원했어.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발레 파킹, 흰 텐트 2개, 분수 옆에 현악 사중주단. 적어도 100명의 손님. 그게 소규모요. 아빠가 엄마 옆에 섰다. 레이첼, 그만해. 그네 마디, 그만해. 마치 내가 문제인 것처럼. 마치 내 동생 결혼식에 나타나는 것이 어떤 방해가 되는 것처럼. 나는 그들을 넘어 볼룸을 바라봤다. 문은 열려 있었다. 안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웨이터들이 샴페인 트레이를 날랐다. 꽃집 주인이 큰 돈을 벌었을 것이다. 어디나 흰 장미였다. 사구려도 아니었다. 수입산 고급 장미. 내가 알 수 있었던 건 수년간 가족의 긴급 상황들을 돈으로 해결해 주면서 물건값을 정확히 얼마나 하는지 배웠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필요했다. 몸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곳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종류의 지침이었다. 에밀리는 어디 있어요? 내가 물었다. 엄마가 잠시 망설였다. 그게 이미 답이었다. 나는 인파 사이를 살폈고 거기 그녀가 있었다. 내 동생. 32살 계단 근처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에밀리. 아름답고 행복하고 완벽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1초 동안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러더니 그녀는 내가 없는 것처럼 고개를 돌렸다. 그게 부모님이 한 어떤 말보다 더 아팠다. 잠시 동안 나는 다시 10살이 됐다.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놀림을 받아 울던 에밀리. 그녀를 집까지 걸어서 데려오던 나, 숙제를 도와주던 나, 아빠가 해고된 뒤 엄마가 전기료를 낼 수 있도록 전문대 다니면서 알바를 2개 하던 나, 파병 중에 돈을 송금하던 나, 청구서를 내던 나, 문제를 해결하던 나, 항상 나였다. 그런데 어쩐지 낯선 사람들이 안에서 축하하는 동안 나는 밖에 서 있었다. 엄마가 헛기침을 했다.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어.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온라인으로요. 라이브 스트림 링크가 있어.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아마 최선일 거야. 최선.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쳤으면 했다. 손님들 앞에서 모든 거짓말을 폭로했으면 했다. 그 볼룸의 행진에 들어가서 그들을 모두 망신시켰으면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때로는 가슴이 찢겨도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게 당신을 조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엄마를, 그러고 아빠를, 그러고 볼룸을, 마지막으로 동생을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다. 알겠어요. 그게 전부였다. 딱 2마디. 그러더니 나는 돌아서서 내 차로 걸어갔다. 아무도 나를 멈추지 않았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쫓아오지 않았다.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들이 나를 보내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 주차장은 전보다 더 뜨거웠다. 나는 트럭에 올라타서 문을 닫았다. 잠시 동안 나는 그냥 거기 앉아 있었다. 핸들에 손을 올리고 엔진 꺼진 채로 결혼식 하객들이 내 주위로 도착하는 동안 밝은 파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근처에 주차하고 선물 가방을 들고 입구를 향해 급히 걸어갔다. 2 여자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웃으며 지나쳤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삶은 계속 움직였다. 나는 엔진을 켰다. 운전하는 동안 듣던 컨트리 스테이션이 여전히 흘렀다. 앨런 잭슨의 오래된 노래. 보통 나는 그런 음악을 좋아한다. 그날은 소음처럼 들렸다. 나는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1마일쯤 뒤에 전화가 진동했다. 라이브 스트림 초대장. 나는 거에 웃을 뻔했다. 거에. 그러더니 전화를 조수석의 화면이 아래를 향하도록 뒤집어 놓았다. 약 40분 뒤 나는 65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근처 러브스트랩을 스탑에 멈췄다. 커피, 휘발유, 튀긴 음식 냄새가 났다. 트럭 운전사들이 대형 음료컵을 들고 드나들었다. 아무도 나를 몰랐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솔직히 그게 위로가 됐다. 마시고 싶지도 않은 커피를 샀다. 트럭에 앉아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걸 지켜봤다. 전화는 계속 켜졌다. 친척들의 문자, 결혼식 사진, 웃는 얼굴들, 하트 이모티콘, 축하 인사들. 내가 어디 있는지 묻는 사람은 없었다. 내가 사진에 없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에밀리에게 문자를 13가지 다른 메시지를 타이핑하다가 3개 다 삭제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녀가 나를 원했다면 내가 거기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단순했다. 진실은 천천히 나를 덮쳤다. 번개처럼이 아니라 무거운 담요처럼. 수년간 나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부모님이 나를 존중한다고, 에밀리가 내가 한 모든 것에 감사한다고, 언젠가는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대신 가족의 일부처럼 느끼게 될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켜왔다. 그 트럭 스탑 주차장에 앉아서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나는 이미 내 것이었어야 할 자리를 얻기 위해 수년을 보냈다. 그리고 나는 지쳐 있었다. 나를 증명하는 것에 지쳐 있었다. 돈을 내는 것에 지쳐 있었다.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마지막에 떠나는 것에 지쳐 있었다. 유용한 존재가 되는 것에 지쳐 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것을 스스로에게 인정하자마자 더 차분해졌다는 것이었다. 여전히 아팠고 여전히 화가 났지만 더 차분했다. 나는 소리 내어 말했다. 누구도 듣지 않는 말을. 알겠어. 그 다음에 잠시 후. 이제 구걸하지 않을 거야. 그때 나는 최악이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틀렸다. 결혼식 12일 뒤 나는 포트 캠벨의 모터풀 사무실에 앉아서 수프 샌드위치만큼이나 이해가 안 되는 스프레드시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요일 오후였다. 덥고 끈적하고 시끄러웠다. 밖에서 누군가가 트럭을 후진시키고 있었고 경고음이 3초마다 야른 벽을 뚫고 들려왔다. 커피는 식어 있었다. 왼쪽 무릎은 오래된 훈련 부상으로 아팠다. 발이 하루 동안 부어서 부츠 한 짝을 반쯤 풀어놓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그게 사람들이 군대가 당신을 돌봐준다고 말할 때 상상하는 화려한 삶이었다. 전화가 키보드 옆에서 진동했다. 엄마. 나는 받기 전에 몇 초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결혼식 이후 그녀는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다. 사과도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괜찮아. 라는 말도 없었다. 감정이 고조됐고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거짓 문자도 없었다. 그냥 침묵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화면에 뜨자 손으로 화면을 건드리기도 전에 이장이 조여들었다. 여보세요. 그녀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내 카드가 안 돼. 나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내서 설명해 줄 것 같다는 듯 바라봤다. 뭐가요? 내 카드. 그녀가 쏘아붙였다. 행사장에서 방금 전화가 왔어. 최종 결제가 안 됐대. 나는 유자의 등을 기댔다. 그래서요. 잠시 침묵이 있었다. 당황한 침묵이 아니라 기분 나쁜 침묵이었다. 그래서요라니. 제가 엄마 카드에 대해 전화 받는 거예요. 밖에서 트럭이 다시 경고음을 냈다. 픽픽픽. 엄마가 목소리를 낮췄다. 항상 나쁜 신호였다. 엄마가 조용해지면 교회에 있거나 누군가를 상처 입히려는 것이었다. 레이첼, 그만해. 내가 처리해 줘야 해. 나는 한 번 웃었다. 컨트리 클럽에서 했던 것과 같은 웃음. 짧고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은. 뭘 처리해요? 잔액이요. 무슨 잔액이요? 결혼식 잔액. 나는 눈을 감았다. 얼마예요? 그녀가 내 시간을 낭비한다는 듯 거칠게 내쉬었다. 2,300만 원. 잠시 동안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렸다. 형광등이 위에서 잉잉거렸다. 누군가가 클립보드를 들고 사무실 창문 밖을 지나갔다. 커피는 내 이름이 틀리게 적힌 종이컵에 그냥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컵을 바라봤다. 진실을 바라보는 것보다 쉬웠기 때문에. 엄마, 제가 참석도 못한 결혼식 비용으로 2,300만 원을 내라고요. 엄마가 역겨워하는 소리를 냈다. 오버하지 마. 그게 내 안에서 뭔가를 건드렸다. 내 인생에서 많은 것들로 불렸다. 고집스럽다고, 어렵다고, 너무 진지하다고, 냉정하다고, 독선적이라고, 사랑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내 동생 결혼식에서 쫓겨난 뒤 오버한다는 말은 거에 인상적이었다. 엄마,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저 7시간을 운전해서 왔어요. 엄마가 온라인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에밀리는 그날 평화가 필요했어. 그리고 이제는 돈이 필요하고요. 그녀는 잠시 조용해졌다. 그러더니 전술을 바꿨다.
내 동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잖아. 나는 이 말을 문질렀다. 그런 것 같네요. 압박감을 받고 있었어. 다니엘 가족들의 기대가 있었어. 모든 게 이미 준비됐었어. 우리도 망신당할 수는 없잖아. 나는 거에 말했다. 그래서 저를 망신시킨 거. 하지만 하지 않았다. 화가 치솟는 것을 느꼈고 만약 표출하면 그게 증거로 쓰일 것을 알았으니까. 레이첼은 불안정해. 레이첼은 질투했어. 레이첼은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일로 만들어. 그래서 나는 목소리를 평평하게 유지했다. 안 낼 거예요. 말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깔끔하게 나왔다. 엄마가 숨을 헐떡였다. 실제로 내가 그녀를 때린 것처럼 헐떡였다. 뭐라고? 안 낼 거예요. 너는 안정적인 공무원 월급을 받잖아. 나는 벗겨진 의자, 찌그러진 파일 캐비닛, 방을 시키려고 힘들게 돌아가는 먼지 쌓인 선풍기가 있는 사무실을 둘러봤다. 네, 내가 말했다. 그 한 푼 한 푼 다 제가 번 거예요. 군대에서 주거, 의료, 다 제공해줘. 그 말이 날카롭게 박혔다. 사람들이 그 말을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마치 군인이 무료 식료품과 마법 같은 돈으로 인생을 떠다니는 것처럼. 군대가 당신의 시간, 명절, 무릎, 수면, 첫 번째 결혼, 마음의 평화를 가져간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처럼. 군대는 에밀리가 수입산 장미를 가지라고 존재하지 않아요. 엄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에. 잘 들어. 내 이름이 이미 서류에 있어. 이게 문제가 되기 전에 처리해야 해. 방이 매우 조용해졌다. 밖에서 트럭 소리가 들려도 내 안에서 뭔가가 침묵했다. 제 이름이 무슨 서류에 있다고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제 이름이 무슨 서류에 있어요? 그녀가 내가 불합리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행사장 서류야. 백업 결제 관련된 거야. 에밀리가 표준이라고 했어. 내 입이 말랐다. 저 아무것도 서명한 적 없어요. 또 다른 침묵이 있었다. 이번엔 달랐다. 두려움이 담긴 침묵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추하게 만들지 마. 나는 책상 위를 내려다봤다. 군 서류들, 재고 목록들, 몇 년 전 누군가가 프린터에 붙여놓은 작은 태극기 스티커. 엄마, 내가 전화를 받기 전에 이미 추해졌어요. 그러더니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그게 싫었다. 나는 장교실에서 눈 하나 깜짝 않고 브리핑할 수 있었다. 보급 부족, 악천후, 화난 계약업체, 에너지 드링크가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는 어린 병사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전화 한 통으로 나를 12살처럼 느끼게 할 수 있었다.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더니 행사장 이름을 검색해서 온라인에 나온 번호로 전화했다. 롤링힐스 컨트리클럽 이벤트 팀입니다. 패트리사입니다. 내 이름을 말했다. 밝은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다. 아, 베넷 씨, 연락드리려 했는데요. 그 순간이 진짜 두려움을 느낀 첫 번째 순간이었다.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서류 사본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혹시 우려사항이 있으신가요? 제 동생 결혼식 비용을 내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침묵. 그러더니 패트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파일을 꺼내 볼게요. 나는 기다렸다. 밖에서 트럭이 드디어 경고음을 멈췄다. 고요함이 더 나쁘게 느껴졌다. 패트리사가 다시 연결됐다. 더 다른 목소리로, 덜 세련되게, 더 인간적으로. 베넷 씨, 최종 잔액의 2차 재정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으세요. 그거 서명한 적 없어요. 군 이메일 주소도 있고, 스캔된 신분증도 있고, 계약서에 전자 서명도 첨부돼 있어요. 나는 천천히 앉았다. 유자가 내 아래에서 삐걱거렸다. 5분 뒤 이메일이 왔다. PDF를 열었다. 거기 있었다. 내 법적 전체 이름, 내 오래된 신분증, 내 군 이메일, 그리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속아 넘어갈 만한 서명. 하지만 나는 알핵이 틀렸다는 걸 알았다. 나는 항상 알을 루프를 그리며 썼다. 이 서명을 한 사람은 모양은 베꼈지만 습관을 놓쳤다. 그 작은 디테일에 속이 메스꺼렸다. 왜냐하면 추측한 게 아니라 시도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시도. 나는 글자들이 흐려질 때까지 화면을 바라봤다. 2018년에 아버지가 내 이름을 소액 대출 신청에 사용하고 나중에 그냥 선택지를 확인하려 했다고 말했던 때가 생각났다. 그때 나는 화가 났었지만 엄마가 울었다. 아빠가 사과했다. 에밀리는 내가 과민 반응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넘어갔다.
사람들이 선을 한 번 넘는 것을 허용할 때의 문제가 그것이다. 때로는 그들이 자비를 보지 않는다. 그들은 문을 본다. 나는 서류를 개인 이메일로 전달했다. 사본을 저장했다. 모든 것을 출력했다. 그때쯤 손은 더 안정됐다. 차분해서가 아니라 뭔가가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이건 오해가 아니었다. 가족 드라마도 아니었다. 이건 내 이름이었다. 내 신용이었다. 내 군 경력이었다. 내 인생이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고칠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문이 열리기 전에 법률 지원 사무실 앞에 있었다. 강력한 기분으로 들어갔으면 했다. 그러지 않았다. 당황스러웠다. 그게 놀라웠다. 나는 아무것도 위조하지 않았다. 업체에 거짓말하지 않았다. 없는 돈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래도 인쇄된 서류 폴더를 들고 법무 변호사 앞에 앉자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게 나 같은 가족이 가르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쁜 선택을 내 수치심처럼 느끼게 만든다. 변호사는 멜리사 그랜트 대위였다. 30 정도 됐을까? 단정한 머리, 피곤한 눈,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차분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내가 말하는 동안 행사장 서류를 읽으면서 끼어들지 않았다. 그게 나를 긴장하게 했다. 아, 세상에라고 말하며 숨을 헐떡이는 사람들이 더 쉽다. 차분한 사람들은 진실을 기다리게 한다. 약 15분 후, 그녀는 첫 번째 계약서를 내려놓고 서명란을 펜으로 두드렸다. 이게 당신 서명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리고 동생, 어머니,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대신 서명할 권한을 부여한 적도 없고요. 없어요. 보증인으로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동의한 적도 없고요. 없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건 신원 도용과 위조 가능성으로 처리해야 해요. 그 단어들이 우리 사이에 놓였다. 위조.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 크게 들렸다. 너무 공식적으로. 너무 범죄처럼. 그 오후, 나는 점심시간 동안 트럭에서 업체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행사장 먼저, 그 다음 꽃집, 케이터링, 사진작가. 목소리를 공손하게 유지했다. 노력이 필요했다. 모든 통화가 사람들이 내 뒤에서 나에 대해 이야기하던 다른 방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꽃집 주인은 내 이름을 즉시 기억했다. 아, 레이첼 씨, 동생분이 최종 비용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도와주신다고. 그 단어가 모든 것을 너무 무해하게 들리게 했다. 마치 내가 피로연 뒤에 의자 나르는 것을 자원한 것처럼. 케이터링은 에밀리가 제 언니 레이첼이 백업이에요. 군인이고 재정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에요라고 쓴 이메일 체인이 있었다. 재정적으로 매우 안정적. 나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가장 추한 방식으로 웃겼다. 내 트럭은 새 타이어가 필요했다. 소파는 중고 거래 앱에서 샀다. 세일이 아니면 아직도 일반 브랜드 시리얼을 샀다. 하지만 에밀리의 세계에서는 남편도 아이도 없다는 게 내가 그녀의 샴페인 타워를 후원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돈 산 위에 앉아 있다는 의미였다. 사진작가는 서명 부록을 보냈다. 같은 가짜 서명, 같은 비뚤어진 알핵. 그 다음 금요일, 모르는 번호가 전화했다. 보통 나는 모르는 번호는 무시한다. 그날은 어쩐지 받았다. 여보세요. 레이첼이죠? 네, 다니엘이에요. 나는 걸음을 멈췄다. 다니엘 화이트커. 에밀리의 남편. 적어도 몇 주 동안 내가 그에 대해 생각해온 방식으로는 자기 동생보다 그를 선택한 여자의 남편. 잠시 우리 중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우리 사실 제대로 만난 적이 없죠. 공식적으로는요. 그의 웃음이 불편하게 들렸다. 네, 나는 기다렸다. 그가 숨을 들이쉬었다. 물어봐야 할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레이첼 씨가 정말 결혼식에 안 오기로 했나요? 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뭐라고요? 또 다른 침묵. 그러더니 다니엘이 내 위장을 가라앉게 만드는 말을 했다. 에밀리는 레이첼 씨가 결혼을 지지하지 않아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물론 그랬겠지. 물론. 단순히 나를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으니까. 그녀는 이야기가 필요했다. 자신이 무죄인 버전. 내가 악당이 되는 버전. 나는 주차장 근처 콘크리트 울타리에 앉았다. 다니엘, 저는 7시간을 운전해서 갔어요. 침묵. 그럼 뭐가 있었나요? 행사장에 있었어요. 아니요. 네,
에밀리가 말했을 텐데 나는 거에 웃을 뻔했다. 대신 나는 사진 갤러리를 열었다. 주차장에서 찍은 타임스탬프 사진이 아직 거기 있었다. 컨트리 클럽 입구, 날짜, 시간, 모든 것이. 그걸 보냈다. 그 다음 라이브 스트림 초대장 스크린샷을 보냈다. 그 다음 엄마의 문자. 가족만 가능. 온라인으로 보세요. 5분이 지났다. 그러더니 10분. 나는 집을 향해 운전하기 시작했다. 중간쯤에 다니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다. 납작했다. 충격받은 것 같았다. 거짓말을 했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미 알았다. 다음 일요일 오후, 회의는 우엔즈버러에 있는 캐럴 이모 집에서 열렸다. 10년 전에 내 인생의 가장 큰 대결이 어디서 일어날지 물었다면 아마 법정이라고 했을 것이다. 군 신문실이라고도. 현관에 풍경이 달리고 꽃밭에 도자기 개구리가 줄지어 선 노란 벽돌 집이라고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삶은 드라마틱한 장소를 잘 선택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가족 재난은 주방에서 일어난다. 캐럴 이모의 주방에는 내 평생 동안 그랬던 것처럼 커피와 시나몬 롤 냄새가 났다. 나는 10분 일찍 도착했다. 군대 습관. 마음을 가다듬을 만큼 일찍 나타나는 것, 그 시간이 필요했다.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긴장했다. 두렵지 않았다. 그냥 지쳤다. 운전하는 동안 2번이나 트럭을 돌릴 뻔할 만큼 지쳐 있었다. 캐럴 이모는 내가 두드리기도 전에 문을 열었다. 그녀는 75세였고 넉넉하게 봐도 150cm였고 군복 입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강인했다. 그녀는 나를 짧게 안아줬다. 말도 없이, 질문도 없이, 그냥 포옹. 그것이 나를 거에 무너뜨릴 뻔했다. 괜찮아. 그녀가 물었다. 노력 중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충분해. 안에는 모두가 이미 있었다. 엄마, 아빠, 에밀리, 다니엘, 사촌 2명, 로이 삼촌. 쿠키 트레이가 식탁 가운데 손도 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아무도 디저트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내가 들어서자 방이 조용해졌다. 에밀리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작아 보였다. 몸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결혼식의 빛남이 사라졌다. 그녀는 자기 손을 바라봤다. 다니엘은 그녀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다지 가깝지는 않았다. 엄마는 즉시 팔짱을 꼈다. 그 익숙한 자세였다. 아빠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마침내 캐럴 이모가 침묵을 깼다. 자, 그녀는 커피를 따랐다. 누가 먼저 거짓말을 하겠어요. 나는 거에 미소를 지을 뻔했다. 엄마는 그렇지 않았다. 캐럴, 그건 도움이 안 돼. 아니, 이모가 물었다. 그럼 솔직함을 시도해봐요.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엄마가 뛰어들었다. 물론, 레이첼은 가족 갈등에서 항상 어려웠어. 그거였다. 인사도 아니었다. 사과도 아니었다. 설명도 아니었다. 바로 성격 암살로 들어갔다. 나는 유자의 등을 기댔다. 흥미롭다. 그녀는 여전히 옛날 전략을 쓰고 있었다. 에밀리는 거에 즉시 울기 시작했다. 크게가 아니었다. 그냥 충분히. 나는 그것도 알아봤다. 자라면서 눈물은 종종 그녀를 위한 리셋 버튼처럼 작동했다. 사람들이 질문을 멈췄다. 사람들이 구조 모드로 전환됐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분 좋게 해주는 데 집중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가 고개를 돌렸다. 이번에는 아니었다. 나는 폴더를 꺼냈다. 지난 한 달 동안 내 감정 지지 동물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그 폴더를. 사실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극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레이첼, 안 돼. 처음으로 나는 그녀를 끊었다. 화나서가 아니라 단호하게. 오늘은 사실을 이야기할 거예요. 방이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처음부터 시작했다. 포트 캠벨에서의 운전, 행사장 도착, 밖에서 막힌 것, 라이브 스트림, 이조된 계약서, 업체 이메일, 스캔된 신분증, 가짜 서명, 결제 요구. 나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게 엄마를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소리 지르는 건 무시할 수 있으니까. 차분함은 더 어렵다. 그녀가 끊으려 할 때마다 나는 다른 서류를 건넸다. 결국 그녀가 멈췄다. 다니엘이 다음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에밀리는 레이첼 씨가 결혼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에밀리는 더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다니엘은 계속했다. 레이첼 씨가 오고 싶지 않았다고. 또 다른 서류, 스크린샷, 타임스탬프, 컨트리클럽 입구 사진. 사실들, 그냥 사실들. 에밀리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압박감을 받고 있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여전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그녀는 오후 내내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겁이 났어. 나는 그것을 믿었다. 그게 짜증나는 부분이었다. 나는 실제로 그녀가 겁에 질렸다는 것을 믿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을 한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끔찍한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겁에 질린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대신 그녀는 절도를 선택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요청해요. 방이 조용했다. 훔치지 않아요. 엄마가 즉시 뛰어들었다. 아무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그 말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아빠로부터, 그러더니 다니엘, 그러더니 캐럴 이모로부터 시선을 받았다. 엄마는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래서 다시 전환했다. 우리는 레이첼이 도와줄 거라는 걸 항상 알았어. 그거였다. 변명이 아니었다. 실제 진실이었다. 그들은 요청하려고 계획하지 않았다. 나중에 나를 코너로 몰려고 계획했다. 나는 엄마를 바라봤다. 서류를 위조했어요. 제가 결국 굴복할 거라고 가정했으니까요. 엄마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게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럼 일어난 일을 설명해 봐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다시 열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거의 1분간의 침묵 후에 그녀가 말했다. 에밀리에게 서류를 보냈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인정이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충분했다. 캐럴 이모가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소리가 방에 울렸다. 그러더니 그녀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다. 에밀리, 나도 질문이 있어. 에밀리가 고개를 들었다. 이모는 근처 캐비닛으로 걸어가서 서랍을 열고 작은 노트북을 꺼냈다. 전화번호와 장보기 목록을 적어두는 노인들이 가진 종류의. 그녀는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안경을 조정했다. 작년에 나한테서 700만 원을 빌렸잖아. 에밀리가 굳어버렸다. 방도 그녀와 함께 굳었다. 유료 긴급 상황 때문이라고 했잖아. 에밀리가 속삭였다. 이모, 유료 긴급 상황이 있었어. 아니요, 아니요. 생각했던 대로야. 그러더니 이모는 노트북을 들었다. 내가 얘 적어두는지 알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이 들었다고 멍청한 게 아니니까. 그날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긴장을 깼다. 심지어 로이 삼촌도 미소 지었다. 에밀리는 아니었다. 이모가 계속했다. 나만이 아니었겠지. 그렇지. 사촌 한 명이 불편하게 꼼지락거렸다. 그러더니 또 다른. 천천히 이야기가 하나씩 나왔다. 소액의 대출들, 갚지 않은 것들, 깨진 약속들. 큰 금액들은 아니었지만 패턴을 드러내기에는 충분했다. 매우 명확한 패턴.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 하나의 가정이 깔려 있었다. 레이첼이 해결할 거야. 레이첼은 항상 해결해. 깨달음이 연기처럼 테이블 주위로 퍼졌다. 아무도 소리 내어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볼 수 있었다. 나는 동생을 바라봤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진짜로. 그녀는 괴물이 아니었다. 사악한 주모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수년간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다고 믿어온 여자였다.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들이 바닥났다. 그러더니 나는 내 성인 생활의 대부분 동안 들고 다니던 말을 했다. 계획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그냥 진실을 말했다. 나는 내 ATM기가 아니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내 백업 계획이 아니야. 엄마가 울기 시작했다. 이번엔 진짜 울음이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전략도 아니었다. 실제 슬픔이었다. 그리고 청구서가 올 때만 꺼내드는 딸도 아니야. 침묵. 모두가 진실이 마침내 도착했다는 것을 알 때 내려앉는 무거운 침묵이었다. 다니엘이 다음으로 매우 조용히 말했다. 에밀리와 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에밀리가 움찔했다. 엄마가 숨을 헐떡였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모두가 왜인지 이해했으니까. 회의는 1시간 더 이어졌지만 결과는 이미 나와 있었다. 극적인 소리 지름도 없었다. 복수 연설도 없었다. 위대한 승리도 없었다. 그냥 진실이었다. 드디어 일어섰을 때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아무도 용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무도 화해를 명령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아무도 나한테 뭘 빚졌는지 말하지 않았다. 나는 캐럴 이모의 현관으로 걸어 나갔다. 저녁 해가 지기 시작했다. 공기가 왠지 더 가벼운 것 같았다. 모든 것이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었다. 아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진실이 내 머릿속 밖에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그것을 들었다. 모두가 그것을 봤다. 그리고 아무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캐럴 이모 집에서의 회의 후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솔직히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사람들은 복수 이야기가 극적인 대결로 끝난다고 생각한다. 진실은 실제 삶은 보통 계속 흘러간다는 것이다. 월요일은 여전히 온다. 청구서는 여전히 내야 한다. 빨래는 여전히 쌓인다. 여전히 침대에서 일어나서 출근해야 한다. 가족회의 다음 날 아침, 나는 오전 6시 30분에 포트 캠벨에 있었다. 어린 병사가 실수로 잘못된 장비를 주문했다. 트럭 2대가 정비가 필요했다. 누군가가 또 서류를 잃어버렸다. 세상은 가족이 마침내 폭발했다고 멈추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루틴이 딛고 설 수 있는 단단한 것을 줬다. 몇 주 동안 나는 법률 서류, 가족 논쟁, 오래된 상처 속에서 살았다. 이제 재고 보고서와 정비 일정이 있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게 평화롭게 느껴졌다. 행사장은 결국 실제로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법무 변호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출하는 것을 도와줬다. 사기 신고는 파일에 남았다. 분쟁된 청구금은 내 기록에서 사라졌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 신용 점수는 일시적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회복됐다. 피해는 영구적이지 않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밤새 잠을 잤다. 매일 밤은 아니었지만 알아챌 만큼은 자주.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승리처럼 느껴졌다. 수년간 다른 사람들의 긴급 상황을 들고 다닌 경우 평화는 낯설게, 거의 유심스럽게 느껴진다. 또 다른 재난을, 또 다른 전화를, 또 다른 위기를, 구조가 필요한 또 다른 가족을 기다리며 계속 있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내가 모든 것을 고치는 것을 멈추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즉시는 아니었다. 우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10월 어느 오후, 결혼식 약 4개월 후, 나는 기지에 가까운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운그레이드라고 봤을 것이다. 나는 좋았다. 조용했다. 불필요한 방도 없고, 추가 지출도 없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위한 공간도 없었다. 발코니에서 단풍나무 한 줄이 내려다 보였다. 그 무렵 잎이 빨갛고 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래 길에 사는 노부부에게서 중고 흔들의자를 샀다. 4만 원이었다. 올 한 해 최고의 구매였다. 몇 주 뒤, 나는 행크라는 이름의 나이든 유기견을 입양했다. 일부 라브라도, 일부 미스터리였고, 모든 인간이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완전히 확신했다. 보호소는 그가 약 8살이라고 추정했다. 그의 주둥이는 희끗해졌다. 귀 하나는 섰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즉시 잘 어울렸다. 더 조용한 것을 찾는 두 지친 영혼. 치료도 도움이 됐다. 그게 나를 놀라게 했다. 군대는 수년간 자원을 제공했지만 많은 사람들처럼 나는 계속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았다. 망가진 것도 아니었다. 지쳐 있었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 한 세션에서 치료사가 말한 것이 나와 함께 남아 있었다. 당신은 필요받는 것이 사랑받는 것과 같다고 배웠어요. 나는 그것과 오랫동안 함께 앉아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맞았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청구서를 내고, 누군가를 구하고, 이 길을 흡수할 때마다 나는 가치 있고, 유용하고, 중요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유용함과 사랑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 가지를 혼동할 때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던 무게를 지게 된다. 12월 초 비 내리는 화요일 저녁, 전화가 울렸다. 에밀리. 나는 화면을 바라봤다. 행크가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다. 거의 음성 메시지로 넘기려 했다. 대신 받았다. 여보세요. 몇 초 동안 우리 중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다. 극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지쳐 있었다. 안녕. 안녕. 또 다른 침묵. 옛날 버전의 나는 서둘러 채우려 했을 것이다. 이 버전은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연희한테 사과해야 해.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변명 없이. 돈에 대한 언급 없이. 스트레스에 대한 언급 없이. 엄마에 대한 언급 없이. 그게 내 주의를 끌었다. 나는 조용했다. 그녀가 계속했다. 나 질투했어. 솔직함이 나를 놀라게 했다. 뭐가 부러웠는데. 언니가 나는 조용히 웃었다. 불가능해 보였다. 에밀리는 항상 가장 좋아받는 사람이었다. 예쁜 사람, 인정받는 사람, 모두가 보호하는 사람. 그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알아,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 설명해봐. 그녀가 숨을 들이쉬었다. 언니는 모두가 믿던 사람이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도 안 들으면서도 그 말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세게 박혔다. 오랫동안 나는 가족 중 누군가가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했다. 칭찬하거나 보상하는 게 아니었다. 그냥 보아주기를. 에밀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계속 언니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 결국 얼마나 불공평한지 보지 못했어. 나는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빗소리가 조용히 유리를 두드렸다. 행크가 코를 골았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평화에 가까운 무언가를 느꼈다. 용서는 아니었다. 아직 더 조용한 무언가였다. 받아들임이었다. 사과받을게. 내가 말했다. 그녀가 매우 조용하게 울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그녀가 눈물 사이로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다. 형제자매들이 결국 연기를 멈출 때 나누는 종류에. 우리는 10분 더 이야기했다. 극적인 것도 없었다. 마법 같은 것도 없었다. 그냥 솔직하려고 노력하는 두 어른이었다. 전화가 끊겼을 때 나는 그녀에게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게 전부였다. 약속도 없었다. 돈도 없었다. 구조 임무도 없었다. 그냥 진심 어린 바람이었다. 그리고 어쩐지 그게 이전에 우리 관계의 모든 버전보다 더 건강하게 느껴졌다. 몇 달 뒤 발코니에 앉아 행크가 옆에서 자는 것을 바라보다가 나는 다시 결혼식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그냥 관점이었다. 오랫동안 나는 이기는 것이 폭발적으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다. 불꽃놀이처럼, 행진 밴드와 함께 도착하는 정해처럼. 대신 조용하게 느껴졌다. 밤새 자는 것처럼 느껴졌다. 두려움 없이 은행 앱을 여는 것처럼 느껴졌다. 두려움 없이 전화를 받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족이 당신에게 무제한 접근권을 갖지 않고도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마침내 수용을 구매하는 것을 멈출 만큼 자신을 존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존중 없는 사랑은 정말 사랑이 아니다. 그냥 또 다른 빚이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그것을 갚는 것을 멈췄다. 당신이 모두에게 유지받지만 아무도 당신을 보호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이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당신의 존엄성을 희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건강한 것은 뒤로 물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무게를 지도록 하는 것이다.